다혜야, 명절 음식 만드는데 같이 하자. 어머니, 저 피곤한데요? 시댁에는 쉬러 오는 거죠. 저는 손님이잖아요. 손님, 우린 가족이잖니. 엄마 혼자 하기 힘드니까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럼 저 이제 시댁에 안 올 거예요. 일을 도와주지 않는 며느리와 일을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한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저는 그저 시댁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들 부부를 불러서 밥을 해 먹이는 걸 오랫동안 해왔어요. 장을 보고 며칠 전부터 반찬을 만들고 집 구석구석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기분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윤다혜가 시댁에 오는 태도가 참 이상했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땐 예의도 바르고 상냥하게 웃으며 도와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는 족족 손님처럼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미리 담가둔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꺼내고 갈비찜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죠. 종종 걸음으로 부엌을 오가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왔니? 얼른 손 씻고 와. 밥 금방 차릴게. 그런데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더니 엄마, 다이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말에 저는 웃는 얼굴을 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피곤하면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시댁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밥상만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건지 저는 그 순간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시댁에 오면 일손을 거드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엔 시댁은 그냥 쉬러 오는 곳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혜는 달랐어요. 눈치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시댁에 오면 손님 모드로 전환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역시 시댁밥이 최고예요. 이렇게 집에서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게 먹는 건 좋지만 그 편함이 누군가의 고단함 위에 있다는 걸 모르는 며느리의 태도에 서글픔과 서운함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다혜의 태도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형식적으로라도 부엌에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말조차 사라졌어요. 시댁에 오는 날이면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휴대폰을 붙잡거나 TV를 보고 가끔은 통화를 하면서 깔깔대기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젊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횟수가 쌓일수록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례 음식 준비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죠.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확인하고 탕 끓일 재료를 손질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긴커녕 제 맞은편 거실에서 화장품을 꺼내놓고 립스틱 색을 골라 바르고 있는 겁니다. 다혜야, 저기 전 좀 뒤집어 줄래? 제가 부탁하자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입술에 톡톡 찍더니 어머님, 저 지금 손에 화장품 발라놔서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말투가 어찌나 태연한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생신 때는 호텔 뷔페로 예약했어. 아빠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친정 부모 생신은 호텔 뷔페를 예약하면서 시댁 명절은 거들 생각도 안 하는 그 태도. 저는 뒤집던 전을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 친구 복순이가 반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 안팎을 살피던 복순이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순자야, 이러다 너만 병난다. 너는 사람을 너무 받아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해온 제 모습이 그 순간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명절 전날 밤까지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며느리는 끝까지 거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심하게 TV만 보고 있었고 둘은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설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열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저는 부엌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날 미리 재워둔 갈비찜을 불에 올려 윤기를 내고 어제 준비해둔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작은 화상을 입어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나물은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 간을 맞추고 탕은 한 소끔 끓였다가 불을 줄여 맛이 배도록 했습니다. 잠시도 앉지 못한 채 부엌을 돌며 허리는 뻐근하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성의 있게 차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죠. 아침 9시쯤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 부부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다혜는 한 손에 휴대폰,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니? 손 씻고 와. 장 금방 차릴 거야. 아, 네. 근데 오늘 너무 힘드네요. 어제 늦게 잤더니 머리가 띵해요. 그렇게 말한 다혜는 신발만 벗고 거실 소파로 곧장 가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은 뒤따라와 옆에 앉아 TV를 켰죠. 저는 속으로 조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생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더 빨리 차리자 마음먹고 음식을 상 위로 옮겼습니다. 잡채, 갈비찜, 각종 전, 나물, 탕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혜가 첫마디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시댁밥이 최고예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있는 공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뜻이라기보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던진 말투였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다혜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건 집에서 해먹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듣는 제 귀에는 이 수고를 나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들도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다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배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서 움직이기 싫네요. 그러더니 빈 그릇이 가득한 식탁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하더니 엄마, 저도 좀 누웠다 일어날게요.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마다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느라 손끝이 시렸고 기름때가 가라앉은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거실 보니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낮은 숨소리와 함께 그 순간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바닥까지 닦아냈을 때쯤 시계를 보니 오후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방에서 나온 아들 부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빈손이었고 식탁을 치우는 일은 한 번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질 때 집 안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물방울이 반짝였고 그 위에 제 손의 주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한다면서 시댁에서는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는 저 태도. 그날 밤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먼저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일상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서운함이 하루가 갈수록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젠 내가 먼저 고생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한 달 뒤 또 그들이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자 예전 같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말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켜지도 않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기와 걸레질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며 느긋하게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그러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소리를 죽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다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에 안 계세요?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높은 톤이었죠.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몇 번이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온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 TV는 꺼져 있었고 저는 안방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게 아니면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현관 쪽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가자. 어머니 안 계신가 봐. 다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듯 멀어졌고 저는 조용히 창문 틈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손에는 빈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커피를 든 다혜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점심을 혼자 느긋하게 차려 먹고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가니 이복순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오늘 아들 부부 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집에 오긴 했는데 내가 안 받았어. 잘했네. 가끔은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복순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아들 번호, 그리고 다혜 번호.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 괜히 갔네? 집에 있긴 했지. 그럼 왜 안 나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요? 손님 대접하려면 내가 너무 고단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댁에 와서 편하게 쉬는 게 잘못인가요?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지. 손님처럼 오면 굳이 내가 문 열어줄 이유가 없잖니.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규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내 시간과 정성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행이 바로 오늘이었고, 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다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좋은 쪽이 아니었어요. 제게 직접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삐친 기색을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다혜가 지난번에 좀 서운했대요. 준비 안 돼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달라고. 내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다. 손님 치를 힘이 이제는 없으니까. 아들은 제 말에 잠시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주말, 다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갈게요. 이번엔 반찬도 좀 가져갈게요. 내가 장도 안 보고 준비도 안 할 거다. 아, 그럼 저희가 뭐 사갈까요? 고기도 사갈까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 내가 너희 기다리는 일은 이제 없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다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억지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면 좋잖아요. 가족이라면 좋지. 근데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면 굳이. 그날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에 내 시간과 체력을 쏟지 않겠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거든요. 다음 주말 약속한 대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집 안공기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응, 왔니? 거기 신발 가지런히 놓고 앉아. 다혜는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와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있었죠. 이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네.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반갑고 따뜻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다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왔다가 그냥 간 거 사실 조금 섭섭했어요. 섭섭했겠지. 근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섭섭했단다.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시댁 오면 편하게 있는 게 나쁜 건가요? 편하게 있는 건 나쁘지 않지.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고생 위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건 배려가 없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다혜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시댁에 올 때마다 거실에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서운했어. 부엌에서 일하는 내 옆에 서서 한 번이라도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날이 오길 기다렸단다. 그런데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지. 그건 그냥 저는 시댁 오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런 손님을 굳이 맞이하지 않기로 한 거다. 다혜는 얼굴이 굳어졌고 그 옆에서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훈아, 이건 너한테도 하는 말이다. 내 아내가 편히 쉬는 동안 너도 같이 쉬었지. 내가 몇 시간씩 부엌에서 서서 일하는 동안 말이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혜에게 돌렸죠. 이 집은 내 시댁이자 내 남편의 집이다. 편하게 쉬려면 그만큼 나를 존중하고 도와줄 건 도와야 한다. 그게 가족이야. 손님이면 다음부터는 문 안 열 거다. 다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예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말들이 다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누가 뭐래도.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 부부는 뜸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제 생활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 친구들이랑 근교로 나가서 꽃 구경도 하고 동네에서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 피로가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차린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가도 돼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 다음에 와라. 엄마, 다혜도 그동안 좀 생각했대요. 이번에는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한다고. 그건 좋은 마음이네. 그래도 이번 주말은 안 된다.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다음 주말은요? 저는 그제야 조금 웃으며 그래. 다음 주말은 괜찮다. 다음 주말이 되자 문 앞에서부터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다혜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마트에서 산 고기, 채소, 과일이 가득했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 많이 해왔어요. 그래. 수고했네. 주방에 들어서자 다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씻을게요. 고기는 제가 양념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예전 같았으면 제 손이 먼저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가만히 놔뒀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쓸쓸한 듯 웃으며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게요. 그래. 그동안 내 손이 이렇게 주방에서 바빠진 적이 없었네. 아들은 머쓱하게 웃었지만 눈빛 속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셋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다혜가 먼저 반찬을 챙겨주더군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무친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 잘 먹을게. 입에 넣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앞으로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먹으면 더 좋겠다. 다혜는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예전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을 다혜가 이번에는 바로 그릇을 챙겼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부탁한다.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다혜가 그릇을 씻고 아들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네, 어머님. 가족이라는 건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야. 떼기든 친정이든 그건 똑같아. 그동안 나는 내가 우리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게 참 서운했어.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래. 오늘처럼만 해도 난 충분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뭔가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가족 같네. 그 후로 저는 매달 밥상을 차리질 않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날은 미리 날짜를 정하고 다 같이 준비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방 일꾼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 이후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 주말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올 때면 미리 날짜를 정하고 무엇 할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제가 김치 좀 부칠게요. 그래. 엄마는 잡채 해놓을게.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시댁은 시어머니, 혼자 일하는 곳이라는 며느리의 생각이 깨진 것이죠.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다 해주던 모습이 그 아이에겐 당연한 환경이었단 거요. 지난 추석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온 다혜가 저를 밀어내더군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편하게 드셔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도 엄마,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지글지글 부침개 굽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은 솔직히 제 손맛보다 조금 모자랐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족했습니다. 어머님, 저 예전에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땐 시댁 오면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문 잠그셨던 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단호하게 굴었지.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말에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여행도 이어지고 가끔은 제 동생네 가족이랑 바닷가도 다녀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내가 변했으니까요. 내가 변하니 그들도 변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속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참고만 있으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때로는 문을 잠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심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제 집을, 제 인생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청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에 온다면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와야 한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관계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예요?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요. 승우야,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또 밥부터 찾니? 나는 내 집 식모가 아니야. 아니, 장모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곤란하죠. 우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 딸이 제일 만만한 상대는 엄마잖아. 나 결혼했어도 엄마가 다 해줘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해? 어머니와 딸 부부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박춘혜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왔고 제 인생은 늘 딸 소연을 위해 바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뼈 빠지게 벌어도 힘들단 생각보다 얘가 좋은 학교 가야지, 얘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게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까지 마쳤고 직장도 잘 다녔습니다. 시집할 때는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내 딸이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이제 한시름 덜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위라는 사람도 첫인상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회사원이라더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 바른 인사도 하고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랑 내 딸이 행복해야 내 마음도 편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딸 부부가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멀리 가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집 바로 옆동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엄마랑 가까이 살면 든든하고 좋잖아.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부모랑 멀리 가려고만 하는데 우리 소연이는 엄마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해서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했지요. 우리 소연이가 옆동으로 들어온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고 외롭지도 않겠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야, 넌 복도 많다. 사위랑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겠다. 딸이 얼마나 엄마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위 승호가 이사 오는 날도 제가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리까지 제가 꼼꼼히 봐주고 집들이 음식도 한가득 차려다 줬지요. 승호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
보기보다 참 괜찮구나. 우리 소연이 맡겨도 되겠다. 이사 후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저녁마다 인사도 하러 오고 승호도 퇴근길에 들러서 장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그렇게 다정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부엌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0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 챙겨야지. 사위 잘해주면 딸도 편하지. 그런데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소연이가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뭐야? 남편이 집에서 밥 안 먹겠대. 엄마네 가서 먹자고 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오늘은 미역국 끓여놨다. 같이 먹고 가라. 그날은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딸 부부가 저랑 같이 밥 먹으니 오히려 정겹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딸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들러서 밥을 차려달라는 게 자연스러워졌지요. 소연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하며 웃었고 승호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며 태연히 물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 있어요? 국은 있나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사위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얘가 조금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서운함이 스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좀 쉬겠거니 했습니다. 평일에 힘들게 일했으니 주말에는 나도 좀 늦잠도 자고 편히 있어야지. 그런데 주말 아침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호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장모님, 오늘도 밥 좀 부탁드립니다. 제 먹을 게 마땅치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엄마, 그냥 해주라. 옆동이니까 편하잖아.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딸이 옆동으로 오니 기뻤는데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기대했던 건 따뜻한 예의와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100년 손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은 꾹 참았습니다. 딸 부부가 신혼이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보태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벌써 작은 응어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부부가 하루 이틀 밥 먹으러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퇴근만 하면 어김없이 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라는 소연의 목소리와 함께 승호는 신발을 벗으며 장모님, 오늘 저녁 뭐예요? 하고 묻곤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덮이고 반찬을 꺼내 차렸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며 꼭 투정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 반찬은 어제 거 아닌가요? 김치는 안 익었네요. 장모님 김치 담그신 거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말은 정답게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사위가 먹는 밥상에 흠 잡히면 안 된다고, 내 딸 체면이 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되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도 저녁만 되면 마치 식당처럼 제 집이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들처럼 퇴근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쉬고 싶었지요. 그런데 제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이 차지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손님조차 아니었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동으로 살아서 좋다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소연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저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출근길에 우리 집 좀 들러서 빨래 널어줘. 어제 세탁기로 올려놨는데 깜빡했어. 엄마,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주라. 시간이 없어. 저는 처음에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내 딸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해주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 그 부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갈 때마다 제 자신이 딸 집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출근길에 제게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야. 아침에 좀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면 좋겠어. 엄마 집이랑 옆 동이라 힘들지도 않잖아. 저는 그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건 잠깐이겠지. 애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위로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딸 부부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 하루는 제 스케줄이 아니라 소연과 승우의 일정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탁기 돌려놓을 테니까 널어주고 다 마르면 개어놔? 처음엔 잠깐 부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아예 당연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제 집보다 소연네 집에 더 오래 머무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옆동에 살아서 든든하시겠어요. 손주도 생기면 춘혜 씨가 가까이 있으니 참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남들은 복이라 하지만 제겐 점점 짐이 되어갔거든요. 결정적인 건 손주가 태어나면서였습니다. 애가 태어난 건 분명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의 모든 무게가 제 어깨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옆 동이라 편하잖아. 애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만 도와줘. 승호는 더 대놓고 말했지요. 장모님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저희도 안심이고요.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기를 안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울음소리에 정신이 아찔하고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승호는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를 안아보는 신용만 하다가 곧바로 제 밥상부터 찾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 있나요? 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저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안다가 겨우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고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저녁에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승호 씨 회사 일 힘들잖아. 고기 좀 넉넉히 해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요리사 같았습니다. 딸은 제 몸을 걱정하기보단 남편 눈치를 보며 저를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 식모가 되었나? 내가 언제부터 너희 아이 보모가 되었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갈비찜 해줘. 저는 순간 마음속 깊은 데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얘야, 엄마도 주말은 좀 쉬면 안 되겠니?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서 그래. 엄마가 해줘야지 체면이 서잖아. 결국 저는 또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지만 정작 저는 한 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소연 부부가 음식을 싸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손에 쥔 건 빈 그릇뿐이었으니까요. 가장 서러운 건 명절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김치랑 갈비, 잡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하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시장을 몇 번이고 들락거리며 재료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승호는 제 음식을 싸들고 시댁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한 거예요. 저희가 경성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 차린 음식을 들고 가서 효자 코스프레를 했다니 그 뻔뻔함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어온 선물들도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지인들이 명절마다 보내주는 과일 상자, 한우 세트 같은 귀한 것들을 소연히 슬쩍 들고 갔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 엄마는 혼자잖아. 이거 필요 없지?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던지요. 혼자니까 필요 없다는 말은 곧 엄마는 만만한 존재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매번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밤에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나이에 밥 짓고 설거지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왜 내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가? 왜 내 집이 이들의 밥상과 창고가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고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 보니 속에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승호는 그 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고 당연하단 듯 요구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겨우 약을 먹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연과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은 좀 아파서.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 밥부터 묻는 사위라니. 소연조차 엄마, 그래도 뭐라도 좀 해줘. 우리 집엔 반찬이 하나도 없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질 때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손님이라면 아픈 집주인 눈치를 보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건 민폐다. 저는 점점 제 존재가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엌에서 일하는 손일꾼이구나.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승호는 눈치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애초에 눈치를 볼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니 밥도 편하게 먹고 집안일도 걱정 없고 애도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효율이라니. 내 인생이 그들의 효율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한데.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거야.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도 내 삶이 있다.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뿐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남편의 뻔뻔함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복순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복순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춘혜야, 너 그렇게 살면 병난다.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는데 너한텐 백년 민폐 손님이네. 너 언제까지 참고 살 거야? 저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소연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을 지켜야 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위의 무례와 딸의 무심함이 쌓여서 제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이 집에서 사라진다. 내 집도, 내 삶도, 내 존엄도 다 잃고 만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불씨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제 생일만큼은 소박하게나마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연과 승호는 아무 말 없이 저녁 때 제 집에 들어와서는 식탁부터 차려달라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고기 있으면 구워 먹고 싶네요. 소연은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해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생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척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응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소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승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밥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밥만 해주면 된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밥만이야? 내가 며칠을 고생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내 몸이 아파도 밥 달라. 국 달라. 반찬 달라. 나는 내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부엌대기가 아니다. 소연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엄마가 해주면 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편하다니. 내가 편하면 나는 불편한 거야. 내가 웃으면 나는 눈물 흘리는 거야. 내가 왜 이 나이에 내 집 살림까지 떠안아야 하니? 내가 왜 내 시댁 체면을 세우려고 고생을 해야 하니? 내 생일까지 무시당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하니?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의지하는 거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가족. 내 입에 밥 넣어주고 내 부모 체면 세워주고 내 집 청소하고 내 자식 키워주는 게 가족이면 나는 대체 뭐냐?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새 숫자를 누를 때마다 제 가슴에서 켜켜이 쌓였던 고통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컥 마지막 설정 완료 소리가 울리자 몇 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렸습니다. 다음 날 소연과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려 했습니다. 삑삑삑 철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지? 장모님, 안에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소연도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들어가야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을 감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더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밖에서는 승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세요? 우리 집처럼 드나들던 건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저는 문 너머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더는 밥상 차려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 소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나는 모든 걸 끊었다. 내 집 문은 이제 너희를 위한 문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단순히 철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주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누구도 제 부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 이후 제 집 앞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소연과 승호가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얘기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내 참아왔던 세월이 제 등을 떠밀어 주듯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내가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까지 키워줬는데 고마움은 없고 당연함만 있었다. 이제는 안 된다. 더는 내 집 문턱 넘지 마라. 소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봐주면 안 돼? 늦었어. 엄마를 부엌대기로 부리고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이미 끝났다. 사과가 늦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과 함께 현관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집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부엌에서 반찬을 찾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얼굴 봤어. 애 키우느라 반쪽이 다 됐더라. 사위는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고 욕만 먹는다더라. 장모가 다 해줘서 효자 행세하던 게 이제 들통난 거지. 그 집 부부 요즘 맨날 싸운대. 집안일 나누다 서로 고성만 오간다더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세상에 당연한 도움은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소연은 몇 번이나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며 불며 엄마 용서해줘. 우리 진짜 잘못했어. 하던 날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다시 받아들였다면 또다시 제 삶은 부엌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나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제 아침은 다릅니다. 해가 들면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느라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친구 복순이가 와서 제게 말합니다. 춘혜야, 얼굴이 한결 좋아졌다. 이제야 너답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니까 내 얼굴도 돌아왔나 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은 가족이 아니란 걸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지만 제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 집은 제 삶을 지키는 성벽이 되었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더는 누구의 밥상도 누구의 체면도 위에 내 삶을 바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